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사당직 8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큰 호우 때문에 많은 또 희생도 발생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건강 잘 유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꿈을 향한 정진을 할 때에는 건강이 항상 뒷받침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관리 철저히 잘 하시기 바라고, 이제 뭐 우리 커버 스토리에도 나오겠지만 이게 역사적인 역대급 그 무더위 이런 것들이 좀 찾아오고 있거든요. 이럴 때 특히나 또 자기 관리 조금 더 신경 써주시는 그런 이제 지혜로움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월호에도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될 많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해 봐야 될 얘기들, 뭐 좀 논쟁거리라기보다도 공부해서 좀 지식으로 남겨놔야 될 얘기 위주로 해서 우리 이번 호에 대한 강의도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커버 스토리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12만 년이네요. 12만 년 만에 가장 뜨거운 지구다. 이런 이제 타이틀이 잡혔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상 이변이라고 말하기에도 그 이변이 일상화가 되면은 이변이 맞나? 하는 고민이 좀 들잖아요. 그죠?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에서는 더 이상 지구 온난화 시대가 아니다, 이런 이제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열대화다, 이렇게 고쳐서 부르자라고 제안까지 해둔 상태입니다. 이 보니까요, 4년 만에 지구를 덮친 엘니뇨 현상 그랬습니다. 세계 곳곳에 전례 없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2023년 7월 3일이 지구가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날로 기록됐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지구의 수면 온도는 지난 3월부터 올라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고, 남극 대륙의 해빙 규모 역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꾸 바다도 뜨거워지고 지구 자체가 뜨거워지고 그 속에서 빙하는 녹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나이테, 얼음핵, 바다 퇴적물과 같은 간접적 척도 자료를 토대로 빙하기가 2만 년 전 끝난 뒤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미국 기상학자 바라벨디라는 분은요, 약 12만 5천 년 전 정점을 찍은 마지막 간빙기 이후 인류가 가장 뜨거운 날씨를 경험하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에어컨 밑으로 피신해 있는 경우들도 적지 않고, 뭐 이제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이죠. 이제 건강을 해칠까봐 많이 걱정인데, 어쨌거나 뭐 이렇게 각자의 경험하는 지금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게 아주 실감이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실감이 나더라도 매년 반복된다 그러면은 그냥 그런갑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밝혀준 바에 따르면 엄청나게 지금 큰 위태로운 상황들이 좀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모르겠어요. 지구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이제 또 순환 주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전에도 이렇게 빙하기도 있고 간빙기도 있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긴 한데 적어도 지금 이 시점을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위기가 닥쳐온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올해의 이상 고온을 두고 전문가들은요, 탄소 배출에 따른 지구 온난화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엘니뇨가 맞물려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는 지구 온난화 문제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니까 유엔사나 세계 기상기구가 7에서 9월 사이에 엘니뇨가 발생할 확률이 90% 이른다고 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WMO 세계 기상기구는 앞에서도 우리가 언급했었던 기억이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한번 요즘에는 아무래도 요 기구의 위상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기상이변 같은 게 벌어지면 여기에 입을 쳐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기구들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어떨까 싶고, 엘니뇨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적도 근처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5개월 동안 장기 평균 대비 0.5도 이상 높게 유지될 때 선언되는 기후현상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적도 근처에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5개월 동안 장기 평균 대비, 그러니까 지금까지 5개월간의 평균 대비 0.5도 이상 높게 유지된다면, 자, 이게 특히 적도 근처면은 온도 변화가 아주 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0.5도 이상 높게 유지되면 엘니뇨다 이렇게 이제 선언된다는 거죠. 엘니뇨가 나타나면 바다에서 빨아들인 수증기로 일부 지역에 폭우가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해수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물이 뜨거워지면 기화하겠죠. 예, 그렇게 되고 이것이 위로 상승하여서 이것이 이제 많은 비구름을 형성하게 될 텐데, 뭐 이렇게 되면은 일부 지역에 폭우가 내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또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한쪽 지역에 폭우가 내렸을 때 다른 지역은 굉장히 가물어지거나 그로 인해서 또 이제 온도가 상승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달갑게 바라볼 수만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학계에서는요, 더 근본적인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구의 46억 년 역사를 표시할 때 가장 긴 누대부터 대, 기, 세, 절로 시간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 좀 우리가 알아둘까요? 저도 뭐 뼛속 깊은 문과생이라 이런 것들 조금 약한데, 우리가 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런 어떤 기억들을 되살려서 한 번씩 머릿속에 넣어뒀으면 좋겠습니다. 누대, 대, 기, 세, 절 이렇게 시간 구분을 한다는 거 봐두시고요. 현재는 현생 누대, 신생대 사기.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누대가 나왔네요. 누대, 현생 누대에 신생대에 사기가 되고 홀로 새가 되고 메갈라야 절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서요 이제 홀로새를 보자면 마지막 빙하기후 지금까지 17,000년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새만 해도 엄청나게 긴 시간이네요. 자, 이제 근데 7월 11일 CNN에 따르면 35명의 지질학자로 구성된 인류새 워킹그룹이 있대요. 인류새 워킹그룹, 이런 거 하나 좀 기억해 볼까요? 워킹그룹이니까 같이 모여서 일을 하는 거예요. 머리 맞대고.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인류새라는 말이 나와요. 인류새.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누대, 대, 기, 세, 절 이렇게 이제 시간 구분을 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새가 홀로새에서 다음번 새로 넘어가야 될 시점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지질학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연구 중인데, 투표를 통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크로퍼드 호수를 인류새를 대표하는 지층인 국제표준층 서구역으로 선정했다고 보도가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인류새라는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 삼을 때는 이 지층 구조 같은 것들을 통해서, 또 이제 이 온도하고 또 관련이 굉장히 깊잖아요. 지층 구조나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엮어 가지고 지금 이제는 인류새로, 홀로새에서 인류새로 바뀌었어, 이런 식으로 막 선언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인류새는요,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대기화학자 폴 크루첸과 지구과학자 유진 스토머가 2000년에 제안한 새로운 지질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구의 나이에 비춰봤을 때도 이제 큰 격변기가 되었고, 거기다가 인간들이 자원을 좀 남용해서 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도 분리수거할 때마다 이 온갖 심한 죄책감에 자꾸 막 시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나로부터 나온다는 게 너무나도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우리의 또 생활 양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외부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이용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집에서 생산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농경사회의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1인 가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 구조인 건 아세요? 그러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뭐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있을 때 뭐 이제 4인 가구보다 1인 가구가 2배가 넘는다는 통계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살아갈 때는 음식 같은 거를 뭐 먹을 때도 식재료를 사다가 해 먹는 것보다, 그 수고로움을 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만 놓고 봐도 혼자서 그냥 음식을 사다 먹는 게 훨씬 더 비용 절감이 또 되거든요. 뭐 그러다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1인당 배출한 쓰레기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어떤 면에서 죄책감도 많이 드는데 그런 영향으로 좀 이렇게 빠르게 기상이변 같은 것들이 벌어지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구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 같은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인 것 같다. 이런 얘기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커버 스토리 하나를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 커버 스토리는 좀 논쟁화가 돼버렸죠. 사실은 그 안에서도 좀 공부해보고 싶은 것도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BC 레이셔라고 하는 예타 제도 같은 것들도 좀 알고 그랬으면 좋긴 하겠는데 지금 이게 너무 정쟁의 경향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누가 정쟁으로 일부러 내몰았는지는 뭐 판단이 뭐 여러분들도 엇갈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것이 정쟁화 됐다는 것 때문에 제가 좀 다루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도로 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할 때 국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로에 국가가 돈을 대주는 국지도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도, 국지도, 지방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주체가 좀 다르거나 혹은 국도를 그 위탁을 줘서 특히 국지도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나라 돈이 들어갔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것도 하나 좀 봐두시고 이런 도로를 건설할 때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고속국도 아닙니까? 국도입니다. 국도라서 국가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되는 것인데 이 1조도 훨씬 넘는 계획이 너무 섣부르게 바뀐 거는 분명히 맞아요.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그 BC 레이셔라고 하는 걸 따지거든요. 베네핏 코스트 레이셔인데요. 이게 이제 원래는 1이 넘어야 타당성이 확실한 건데 그런데 이제 1을 맞출 수 있는 신생도로를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워낙 도로망도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BC 레이셔를 평일까지 다 포함해서 고속국도를 BC 레이셔를 1을 맞춘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1이 된다는 것은 거기 운영을 통해서 편익을 비용만큼 다 뽑아내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좀 미달되더라도 허용은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양평 고속국도 같은 경우도 신설하려고 할 때 0.5가 원래 원안이 0.5가 가까스로 넘어서 0.5면 뭐 진행 가능해 이렇게 이제 기재부가 1차 예선 통과를 시켜주는 거예요. 예타 제도라고 하는 것은 500억 이상 되는 이제 사업에서 300억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입될 때 그럴 때 기획재정부가 주관해서 이제 특히 경제성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은 해야 되지만 경제성 분석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그 경제성 분석 같은 경우는 KDI에 의뢰를 해가지고 예타를 합니다. 그럼 이제 예타가 통과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본 타당성 조사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 그 예타를 통과하기 왜 어려운데 그 예타를 통과했던 원안 대신 새로운 안이 조금 이제 그 과정이 너무 간략하게 통과가 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의혹 제기가 있는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게 더 편익이 높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에서부터 그럼 원안으로 확정했던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더 좋은 안이 있는데 잘못된 노선을 짰다면 거기도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막 설왕설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있는 얘기들까지 우리 같이 다뤄보긴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재 책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예타에 관련된 설명이 좀 있을 테니까 그런 거는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여기다 공개적으로 픽을 하진 않았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루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그쪽 전공으로 공부를 좀 했잖아요. 정책학 같은 거, 예타 제도 같은 것도 좀 공부를 좀 해보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제도에 대한 용어 설명만 좀 없지만 간단히 좀 드려보고 넘어올게요. 자, 정책령에서 좀 다뤄야 될 얘기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국내 중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도 이게 필요 이상으로요. 이게 좀 이제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친중이냐 친미냐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갈라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는 뭐 항상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살아야 될 숙명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국제사회가 한 덩어리로 변하기 시작했던 근대 이후에는 특히 더 그렇고 그전에도 우리는 뭐 중국이 오랫동안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여러 가지 속박과 억압, 뭐 침략 이런 것들을 많이 당해왔습니다. 뭐 그런 역사를 놓고 우리가 좀 이제 우리의 현실을 바라다 보면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느 만큼 좀 지혜로운 이제 외교 전략 같은 것들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이 힘 대결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옛날과 같은 힘 대결은 못해요. 이것도 제가 공부할 때 그걸 가지고 논쟁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투키디데스 함정. 이거는 이제 오래전부터 저랑 같이 이렇게 이 시사상식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미중 분쟁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마다 제가 좀 언급해 드렸었는데 투키디데스 함정은 옛날에 이제 아테네 스파르타 전쟁 같은 것들을 빗대 가지고 이제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요 용어를 따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투키디데스라는 인물이 그 역사를 쓴 건데 이 강대국은요 2등 하는 국가를 항상 찍어 누르게 돼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등이 위협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인류가 투키디데스 함정에 항상 빠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의 역사는 상당히 격변할 수밖에 없다. 시대가 한번 바뀔 때마다 아주 위험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한편 이게 참 역설이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개봉한다고 돼 있던데 일부러 딱 8월 15일에 맞춰서 개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펜하이머는 핵무기를 개발한 과학자 이름인데 본인 스스로는 자신이 전쟁의 평화를 위해서 이 무기를 개발하는데 이제 일조를 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본에 실제로 투하가 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그 사람들이 뭐 목숨을 잃었다면 그거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무고한 일반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전쟁을 찬성하거나 그랬다고 볼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량 학살로 이 무기가 쓰여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좀 영화화한 모양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핵을 개발하고 난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는 강대국들끼리의 전면전이 사실은 좀 불가능해진 측면이 생겼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람을 정말 많이 죽일 수 있는 무기들이 만들어지면 강대국들도 상대방을 잘 못 쳐들어가요.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그거를 잘 봐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도 자기네 실리만 추구하는 방향에서 서방 세계를 좀 견제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일대에 거기만 이렇게 차지하고 더 이상 확장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면서도 이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선을 딱 그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읽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쪽 편에 서가지고 우리는 미국 편에 서서 세계 정의로움의 목소리 크게 내서 러시아 나쁜 놈 이렇게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들이 강대국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고 괜히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뭐 오판한다든가 이렇게 잘못된 스탠스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잘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국제 외교는 엄연하게 현실적인 힘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칫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했다가는 자칫하면은 그 이를테면 유탄을 괜히 우리가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를 주도하고 싶으면 차라리 국제사회를 리드할 수 있을 만큼 힘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언행을 했다가는 괜히 여기에서 우리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 이런 것들 항상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정세는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대방을 친중 내지는 친미로 몰아서 그래가지고 어떤 정책 이득을 취하는 세력은 분명히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경계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여당 대표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타당성 여부를 또 이제 세밀하게 좀 들여다 보기는 해야겠죠. 요거는 자 이제 요즘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의 영향력 같은 것들로부터 좀 이제 크게 속박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복지제도 같은 것들을 중국인들이 넘어와서 재정을 좀 갉아먹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잘 들여다보고 제도에서 개선해야 될 측면이 있다면 분명히 또 개선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교섭단체는 뭔지 알죠? 교섭단체는요. 이거는 국회의원을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국회의원을 20인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20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정당 내지는 뭐 그런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정당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교섭단체를 꾸리고 국회 운영에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교섭을 벌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대표니까 이 국민의힘의 정당 대표이신 거죠. 자 이제 상호주의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상호주의는 외교에서 뭐 하나의 또 대원칙의 한 가지죠. 우리가 하나 주면 니네도 하나 줘라고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와 외교할 때 미국하고 협상할 때 상호주의 원칙을 따랐냐? 뭐 일본한테 너무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거 아니냐? 뭐 내지는 중국하고도 상호주의가 안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지적들이 계속 이제 뭐 이 항상 외교 일선에서는 그런 논란들이 또 벌어지기도 하죠. 자 이제 그러면서 여기 지금 보면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에 나서겠다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에서도 보면 선거에서 대선이 있죠. 대선과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총선거 내년에 총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있죠.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는 좀 대선과 총선하고 좀 다르게 봐요. 여기는 이제 국가 차원 아니겠습니까? 국가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외국인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참정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생활정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생활정치, 자기네 지역, 동네에 생활정치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외국인의 참정권을 인정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모든 외국인의 참정권을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고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서 우리나라에 뭐 3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의 자격을 취득해서 뭐 이제 또 지역에 외국인 등록대장에 또 이렇게 등재도 되고 뭐 이런 이제 전제 조건들을 깔고 있기는 한데 지방선거에서는 어쨌건 외국인의 투표권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한테 투표권이 인정이 되는데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에 나서자라고 한 것은 글쎄요, 왜 콕 집어서 중국인이라고 했을까요?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에요. 뭐 제가 이 연설을 다 듣지 못해서 함부로 제가 뭐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건 왜 중국인만 얘기하지? 중국인한테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제도적으로 보면은 모든 외국인들한테 이 요건만 충족되면 다 주는 거예요. 대신에 국가적 차원의 관여를 전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정당 가입도 안 되고요. 정당에 대한 후원금을 주는 것도 안 돼요. 외국인은. 그런 제한들이 아주 많은데 이 생활정치이기 때문에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좀 같은 공동체로서 수기를 모으자는 차원인데 왜 하필 중국인이었을까? 제가 최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해보니까 아무래도 들어와 있는 인원수가 많아서 이렇게 지칭을 하신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은 들지만 콕 집어서 중국인이라고 한 것은 이제 여당의 대표가 이제 발언하신 것에서는 글쎄 잘못하면 좀 외교적으로 조금 그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유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건 김 대표는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 명의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건가 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마 이것도 있는 것 같네요. 예, 보니까 중국은 여기는 아직도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으니까 우리가 중국에 가서 거주하고 있다고 해도 뭐 투표할 건덕지가 사실상 없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니까 요거 열어줬다 이런 거예요. 뭐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표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 때문에도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식의 공산주의 국가 출신인 사람들이 꽤 많아요. 뭐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뭐 다 많은데 꼭 왜 중국을 집었을까에 대해서는 아무튼 요 인구 기준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뭐 생각은 드네요. 그렇고 그 다음에 상호주의에 대한 얘기도 이제 여기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됐죠? 예, 그래서 참 여기에서의 이제 우리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는 요거였어요. 예,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치권에서는 자꾸 친중이냐 친미냐를 가지고 프레이밍 되는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지지층들이 좋아하는 정서적으로 좋아하는 쪽의 발언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볼 거리는 아니겠나 이렇게 좀 보여졌고요. 자, 민주당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통상 생각하는 거랑 제가 좀 약간은 비틀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의 구속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를 더는 열지 않겠다고 밝히고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한다는 원칙을 수립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공당은 역시나 또 이제 여론을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약간 수세에 몰려 있어요. 이 불체포 특권 때문에. 여기에 이제 대표하시는 분이 또 이제 여러 가지 수사선상에 올라 있잖아요. 이제 당사자나 요 야당 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수사가 온당하지 않다, 아예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이게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라왔을 때 그것을 부결시켰단 말이에요. 부결시켜서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네 당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남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탄을 받고 여론이 그닥 유리한 것 같지 않으니 그러니 이제 뒤늦게 이제 뭐 여기 보면은 뭐요 그 뭐 혁신이 이런 거를 만들었죠. 네, 혁신이가 있어요. 여기 아닌데 어디 혁신이 얘기가 제가 안 넣었나? 아, 여기 있네. 여기 있구나. 자, 이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당 혁신위원회 1호 혁신안이에요. 이거를 이제 지도부가 뒤늦게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론은 별로 이제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왜 우리가 인기를 못 얻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혁신위를 통해서 우리가 혁신할 테니까 국민들 좀 잘 지켜봐 주세요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기서 대뜸 불체포 특권 내려놔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국민 정서에 맞다는 겁니다. 국민들은요, 국회의원들이 잘못 저지르고도 이제 구속영장 청구 같은 것들을 했을 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국회 안에 쏙 숨어서 자기의 이제 구속을 면피하는 방탄국회를 자꾸 여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논란은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언론이나 그냥 한 방향으로 방탄국회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을 굉장히 사회 악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뭐 이건 야당뿐만이 아니에요. 여당에서도 또 여당 대표 이제 말씀이 소개가 됐는데 이 6월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니까 앞에 그 대표연설인가 봐요. 여기서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서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불체포 특권이 좀 남용되는 면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요즘에는 크게 남용된다고 좀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요즘의 것들만 봐서 그렇겠지만 과거엔 진짜 남용이 좀 됐어요. 남용이 돼서 여야 할 것 없이 옛날에는 우리 정치 문화가 좀 많이 후진적이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불체포 특권 같은 거 이런 것들 뒤에 쏙 숨어가지고 여당 의원, 야당 의원 할 것 없이 서로 그때는 형님 동생 먹어가며 상대편의 의원이라 할지라도 지켜주는 경향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안 좋은 인식을 갖기 시작했고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그리고 프레임이 이제 그렇게 잡히다 보니까 불체포 특권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언급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 좀 잡아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다고 또 불체포 특권은 뭐 이거를 뭐 남용하든 어떻든 그냥 내버려둡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그냥 결론을 내려놓고 이렇게 언급이 되고 그러면
그거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접근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1987년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지금 현재 현행 헌법이 제안이 되어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민주혁명의 결과로 헌법을 동의했던 거예요. 지금의 현행 헌법을. 근데 그 현행 헌법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이고 헌법상에서 보장되는 특권이거든요. 그럼 이건 왜 들어가 있는 걸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요. 현행범은 그냥 체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말이에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으니까 현행범이 아니면은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를 꼭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이 표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부결되면 함부로 체포해 갈 수가 없으니까 구속을 시키기도 어렵고 뭐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 특권을 줬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정권의 탄압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권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권이 불편해할 수 있고 그럼 검찰 조직도 정권 행정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과도한 수사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이런 걸로 압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 같은 걸로 압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국회의원들이 중요한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홀딱 체포해 가가지고 이 표결의 결과 자체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체포는 하고 뭐 구속도 시도해보고 했는데 법원에 가서 야 뭐 잘못한 건 없나 봐 이렇게 돼서 그냥 풀려났다 손치더라도 중요한 표결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과거에 이승만 정부 때에도 이 4.4 5.입 개헌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4.4 5.입 개헌 같은 것들이 있고 발췌 개헌도 있고 그랬는데 그럴 때 보면은 이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표결권을 제약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독재 정권이 원하는 결과들 만들어냈던 경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이 국회의원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지 이들의 개인 비위나 이런 것들까지 감싸주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불체포 특권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마치 굉장한 개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이 비리를 저지르고서도 불체포 특권 뒤에 쏙 숨어서 또 동료 의원들이 그걸 또 감싸줘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국민이 따가운 여론을 통해서 견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자정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불체포 특권 자체를 없애는 것은 개혁이야. 이렇게 하는 프레임은 온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면책 특권도 비슷한 거예요. 국회의원들은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 국회외에서 책임지지 않으니까 이런 걸로 함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정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했어요. 국회의원이. 국민 대신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당하지 않은 의혹 제기를 했다면서 명예훼손으로 뭐 처벌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국회의원도 어디 무서워서 말 한마디라도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권력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사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없애는 것만이 능사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떻게 절충해야 될까 이걸 잘 제도를 취지를 잘 살려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헌법상의 의무 같은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국회의원의 국회법상의 의무도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불체포 특권에 관련된 기사를 하나 또 픽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좀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정치행정에서 주민감사 청구 제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